2학기 역사 19번째 시간입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제시됐던 민족 자결주의는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의 독립과 민족운동을 자극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교과서 188쪽이고요. 우선 중국과 인도에서 일어났던 민족운동. 중국에서는 오사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국공합작을 통해서 열강들의 침략에 대응하는 민족운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는 간디 그리고 네루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죠. 두 번째로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각국의 민족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남아시아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식민지 국가들이었고요.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시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중국의 참전을 권유하였고 세계대전에 참전한 대가로 서구 열강들에게 황제가 되는 것을 인정받으려 했던 위안스카이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1916년 지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사망하자 그가 이끌던 군대는 수많은 군벌로 나뉘어졌고 각지에서 난립하기 시작해 중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 영국은 동맹관계에 있던 일본에게 유럽 전선으로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륙 진출에 야심이 있던 일본은 산둥반도를 공격하였습니다. 독일이 산둥반도의 이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918년 독일이 항복하자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중국은 승전국들이 개최한 파리 강화회의에서 외국군의 철수와 독일이 가진 산둥반도의 이권 반환, 일본의 권익을 보장받으려던 21개조의 취소 등을 주장했지만 전순국의 이해관계에 밀려 묵살되었고 산둥반도의 이권은 일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베이징의 대학생 3천여 명은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 도시의 상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군벌의 난립과 일본의 이권 침탈, 그리고 이에 따른 전국적 민족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은 역대급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한 남자, 순원. 영상의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내용인데요. 1차 세계대전 후에 중국은 아래 보이는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근대 문화개혁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난 천여 년간 중국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유교 사상에 대한 비판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대 국가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념인 민주주의와 그리고 19세기 이후 등장했던 과학혁명 이후에 이성과 과학을 토대로 한 과학을 강조하는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신문화운동의 영향은 오사운동으로 전 민족적인 저항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오사운동은 별표를 쳐두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오사운동은 1919년 3.1운동의 영향 하에서 진행됐던 중국의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는데요. 그 배경을 잘 기억을 해둡시다.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파리 강화회의가 체결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천명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패전국에 대한 식민지 처리 문제가 논의되는데요. 중국 내에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에 관한 문제가 이 시기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연합군 측에 참여했었던 일본은 중국의 군벌들을 통해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 내의 이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총 21개조 요구를 통해서 독일이 지니고 있었던 중국 내의 이권을 일본이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열강들은 특히 21개조 요구 중에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의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에게 승인해주는 절차를 밟아가고요. 중국 내부에서 군벌들 역시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던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국적인 군벌 세력들과 열강들의 모종의 협약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족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핵심 내용 21개조 요구를 철폐하는 거였고요. 21개조 요구를 승인하는 데 앞장섰던 군벌 세력들을 타도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민족운동은 중국인들을 각성하게 하고 중국이 서양 열강과 주변에 있는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이 되는 강력한 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군벌들이 난립하자 중국 공산당과 순원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은 1924년 군벌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를 가리켜 제1차 국공합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25년 순원이 사망하자 실권을 장악한 장제스는 북벌을 단행해 군벌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1928년 군벌을 모두 타도하며 국민혁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제스가 공산당을 배척하자 제1차 국공합작은 붕괴되었고 공산당은 국민당의 지배에 저항하며 토지혁명을 통해 농촌 근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계속된 국민당의 토벌로 마오쩌둥이 이끄는 홍군은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1934년 홍군은 마침내 포위망을 뚫고 2년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1931년 만주를 침공한 일본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황제로 임명하며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뒤이어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그 무렵 중국에서는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하던 국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져 내전 정지, 일치 항일의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제스는 내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1936년 공산당 토벌 작전을 책임지던 장쉐량은 일본을 격퇴하려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안에서 장제스를 감금하고 제2차 국공합작을 요구하는데 이를 가리켜 시안 사건이라 말합니다. 결국 시안 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오사운동 이후에 중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던 두 명의 인물인데요. 왼쪽에는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불리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해혁명 이후에 중국 국민당을 이끌었던 순원의 후계자 장제스라는 인물입니다. 장계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명의 인물들이 향후 중국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오사운동 이후에 전 민족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운동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결성이 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군벌을 타도하고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1차 국공합작을 진행을 하는데요. 국공합작을 통한 하나의 연합세력이 구축이 됩니다. 이들은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북벌을 진행을 하는데요. 북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하이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고 장제스를 중심으로 한 국민당 세력은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공합작은 1차적으로 결렬되게 되죠. 장제스는 국공합작 결렬 이후에 북벌을 재개하고요. 베이징의 군벌을 타도한 후에 본격적인 공산당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 당시 중국의 상황인데요. 여러 개의 성이 각 군벌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상황이었고 베이징, 당시 수도죠. 베이징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군벌들은 합종연행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을 쇠약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국공합작의 결렬 이후에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던 국민당의 장제스군은 공산당을 여러 차례 압박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북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소수의 살아남은 중국 공산당 세력이 약 1년간의 대장정을 통해서 살아남게 되는, 즉 장사에서 예난까지 아주 먼 길을 이동하게 되면서 민심을 얻는 과정이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질서와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장정의 역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은 이후 중국의 민심을 얻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토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흐름과 순서를 기억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신해혁명 이후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중국 내에서는 유교 사상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과학의 정신을 중시하는 신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신문화운동에서 성장했었던 젊은 개혁적 지식인들이 향후 중국의 민족운동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919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났었던 오사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를 쳐서 기억을 해두고요.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과 그들이 주장했던 요구 조건 꼭 기억을 해둡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은 승전국이었죠. 일본이 열강들이 지니고 있었던, 특히 독일이 지니고 있었던 중국 내의 이권을 요구하게 됐었고요.
중국의 군벌들이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승인하게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요구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했고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요구했던 21개조 요구를 철폐할 것을 요구를 했고, 이것을 승인했었던 군벌 세력들을 타도하기 위한 민족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었던 겁니다. 오사운동 이후에 이러한 움직임들을 두 개의 정치 흐름으로 구축하게 되는데요. 한 곳은 순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 국민당이었고요. 또 한쪽은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이들은 군벌을 타도하고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1차 국공합작을 진행을 하는데요. 1차 국공합작 이후에 순원이 죽고 그 후계자로 장제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장제스는 국공합작 속에서 북벌을 진행을 하는데요. 북벌은 군벌을 타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제스는 공산당 세력이 점차 민심을 광범위하게 획득해 나가자 위협을 느끼고 국공합작을 결렬시킨 후에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요. 장제스는 국공합작 결렬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벌을 진행을 하게 됐고, 향후 공산당을 강하게 탄압하게 되자 공산당은 이러한 국민당의 탄압에 대항해서 대장정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내용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잘 기억해서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인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티아그라하, 간디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진행했었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내용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대공황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영국은 식민지인 인도인들이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영국에서 생산된 값비싼 소금을 사 먹도록 강요했죠. 영국의 소금법은 인도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에 간디는 부당한 소금법에 맞서 사티아그라하 운동, 즉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슈람에서 시작해 하루 60km씩 25일간 걷는 소금 행진은 380km가 넘도록 이어졌지만 간디는 한 발자국씩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그의 뒤를 따르던 70여 명의 사람들은 바다에 도착했을 때 수만 명에 달했죠. 긴 여정을 마치고 바다에 도착한 간디는 진흙에서 한 줌의 소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평화로운 저항 정신이 인도 전역으로 퍼져갔죠. 영국 정부는 간디와 6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했지만 그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소금 행진은 인도 독립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하트마 간디는 수줍음이 많았다는데요. 겁이 무척 많아서 잠을 잘 때도 불을 꼭 켜놨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어느 날 기차 1등석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차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종차별을 실감한 간디는 비폭력 인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겁이 많은 그였지만 인도의 독립과 인도인들의 인권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고 마음먹었던 거죠. 이후 인도로 돌아와 소금 행진을 비롯한 간디의 다양한 비폭력 저항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1947년 8월 15일 마침내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간디가 꿈꾸었던 종교 간의 화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1948년 1월 30일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에게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간디의 비폭력 평화 정신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지금까지 인류의 유산으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사티그라 운동을 좀 살펴봤는데요. 1930년 소금 행진을 이끄는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법률이 타당하지 않을 때 그 법을 제안한 사람의 머리통을 부수지 않고 그 법에 따르지 않는 것, 지배자가 우리를 슬프게 했을 때 그 지배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사티아그라하라고 말한다.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사티아그라의 반대이다. 겁쟁이가 자기가 싫어하는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포로 사람의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사람에게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 진짜 전사란 죽음을 소꿉친구처럼 껴안는 사람이다. 간디의 이러한 정신은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가는 동력으로 작용을 하죠. 물론 간디의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도 있었습니다. 교과서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약속받게 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나서 인도는 독립을 이루지 못합니다. 영국의 식민통치는 지속이 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 내부에서 다양한 민족운동을 통해서 독립의 방향들이 제시되는데요. 크게 두 명의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간디라는 인물이고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면서 공직을 거부하고 영국 상품 불매 및 국산품 애용운동, 그리고 납세 거부운동, 소금 행진 등을 펼쳐 나갑니다. 영국 상품 불매 및 국산품 애용운동은 콜카타 대회를 통해서 전개했었던 인도 국민회의의 반영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핵심이 됐던 건 소금 행진입니다. 소금법 제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전 국민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간디가 주도했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루라는 인물은 간디와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인도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을 위해서는 실력을 갖춘 무력 저항을 통한 독립을 완전하게 쟁취해오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운동을 펼쳐나갔던 인물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도의 민족운동은 완전한 독립을 쟁취해내지는 못했고요.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받는 선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이때의 자치권은 군사권과 외교권이 제외된 제한적 자치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 베트남에서 진행됐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심에는 호치민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인도차이나 반도는 플라시 전투에서 밀려난 프랑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에 대항해서 민족주의자들 중심의 베트남 국민당을 조직하게 되고요. 앞에서 봤던 영상의 핵심 인물 호치민이 베트남 공산당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었고요. 수카르노라는 인물이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결성을 해서 동남아시아 민족운동을 펼쳐나갑니다.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미서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필리핀 내에서는 호세 리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미국으로부터 자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았던 나라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셨을 텐데요. 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봉건적인 왕조 체제를 무너뜨리고 입헌개혁에 돌입하게 되고요.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헌 군주 국가를 수립하게 됩니다. 교과서 190페이지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곳은 오스만 제국이었죠. 19세기 탄지마트 개혁과 청년 티르크당의 혁명을 통해서 입헌제 국가를 수립했던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의 동맹국 측에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전쟁의 패전 이후에 영토를 상실하고 정치체제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특히 연합국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은 내부적인 독립운동의 움직임과 무스타파 케말의 등장으로 공화국을 수립하는 개혁운동을 펼쳐나갑니다. 1923년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게 되고요. 술탄 칼리프 제도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초대 대통령이 됐던 인물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인물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면서 근대적 국가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요. 칼리프 제도, 술탄 칼리프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제정하고 여성들의 정치 참정권을 인정하는 개혁이 추진이 되고 문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 구체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스만 제국과 서아시아의 또 한 축이었던 아랍 민족들은 석유 자원이 개발되고 나서 이 지역에 대한 서양 열강들의 간섭이 심해졌고 그러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등이 독립을 하게 되고요. 이집트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었는데요. 이집트는 본래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다가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지만 수에즈 운하가 개발이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열강들의 간섭 하에 놓이게 되죠. 영국으로부터의 형식적인 독립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을 영국인들이 소유하고 영국군이 주둔이 지속이 되면서 이집트는 많은 고난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모로코와 알제리 등의 북아프리카 역시 프랑스 등의 열강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오사운동을 통해서 전 민족적인 저항운동을 만들어냅니다. 오사운동에서는 그들이 요구했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해 두고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철폐해달라는 것, 그리고 군벌을 타도해달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었고요. 오사운동 이후에 형성된 민족 세력들은 국민당과 공산당이라는 두 축으로 구축이 되고요. 군벌을 타도하고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공합작을 통해서 북벌이 진행이 되지만 북벌 과정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분열되면서 국민당은 공산당을 탄압하게 되고 이에 대응해서 공산당은 대장정을 펼쳤다라는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내용 살펴보면 인도에서는 간디와 네루라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고요.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갔고 네루는 무력 저항을 통해서 완전한 독립을 주장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물들 잘 연결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그리고 필리핀의 호세 리살, 이런 인물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서아시아에서는 오스만 제국을 핵심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술탄 칼리프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입헌 군주제 국가였었던 오스만 제국은 터키 공화국으로 전환하게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수에즈 운하 때문에 영국의 간섭하에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